네, 동승입니다. 동승이라는 작품인데 일단 40페이지 처음부터 보시면 이 동승이라는 작품은 극갈래라 해요. 극갈래 작품인데 극갈래 작품이 뭐냐면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사건을 전달하는 문학 갈래입니다. 극갈래란 대사나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달하는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극갈래의 특징과 문학적 형상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무조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번에 있는 이 5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얘네는 소설 혹은 희곡과 비교하는 문제가 꼭 출제되거든요. 소설은 서사갈래라고 하는데 이러한 서사갈래와 극갈래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극갈래라는 것은 일단 제일 첫 번째 공연이나 상연을 목적으로 만든 문학이고요. 두 번째 인물의 행동을 통해 삶을 형성하고 주의해야 될 게 무조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극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무리 뭐 레미제라블을 하더라도 그게 옛날 중세 때 얘기더라도 그게 진짜 우리 눈앞에 현재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표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극갈래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시작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체로 대사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고요. 마지막 5번째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그래서 이 5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극갈래 특징, 공연이나 상연을 목적으로 한다. 인물의 행동을 통해 삶을 형성한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 대사를 통해 내용을 전달한다.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 대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대사의 역할이란 것은 인물의 성격을 제시해주고요. 사건을 진행시키고 갈등이 전개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대사의 성격으로는 인물의 성격과 어울려야 되고요. 극적 상황에 맞아야 되고 간결함과 긴밀성을 갖춰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처음 듣는 생소한 말이 아니라 그러겠죠. 만약에 되게 인물이 되게 착하고 순박한 인물인데 걔가 입만 열면 계속 시발 거려. 그러면 인물의 성격과 그 다음에 대사의 성격이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과 대사의 성격이 서로 어울리고 일치해야 되고요. 극적 상황에도 맞아야 되고 간결함과 긴밀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희곡의 구성 요소와 전체 유기적 관계를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제일 첫 번째 해설과 대사, 지시문 이런 3가지가 있는데 해설이라는 것은 막이 오르기 전 무대 장치와 등장인물, 배경 등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 셰익스피어가 돈키호테가 들어온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해설이고요. 대사는 위에서 써놨던 것처럼 사건 전개 및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고 지시문은 배경, 효과,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지시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시문 같은 경우에는 무대의 지시문과 행동 지시문을 나눠요. 그러니까 무대 지시문 같은 건 그런 거예요. 이제 날이 밝아진다 이런 식으로 지시하는 거고 행동 지시문은 뭐 인물의 행동 같은 거, 주먹을 불끈 쥐며 이런 식으로 행동을 설명하는 게 바로 행동 지시문이다라는 거. 그다음 내용 측면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 이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 요소에는 장과 막이란 게 있는데 장은 막의 하위단으로서 기본적 형식 단위고요. 막이란 것은 장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1막, 2막, 3막이 모여서 하나의 장이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동승이라는 작품 보시면 여기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인물들의 갈등을 바탕으로 희곡의 기본적 요소를 잘 보여주면서 인물의 심리가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극갈래 특성과 형상화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동승을 한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동승은 어린 스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극 보신 적 있나요? 네.
학교에서 한 번 정도 다 보겠잖아, 그치? 아, 너네가 스스로 찾아가서 본 거야? 연극을? 연극 되게 여기 연극 볼 곳도 많잖아. 저기 북서울 꿈의 숲이나 해화역학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이제 동승 작품 천천히 한번 볼 텐데, 네, 일단은 등장인물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습니다. 주지스님, 그다음 정승, 본영, 미망인, 초부, 인수, 미망인의 친종모, 미망인의 친척들 등등이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때는 초겨울입니다. 네, 시간적 배도 나왔어요. 초겨울이에요. 장소는 동리에서 멀리 떨어진 심산고찰이라는 곳입니다. 이 심산고찰 장소의 특징이 뭐냐면 세속적 욕망을 더욱더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효과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얘가 그러냐면 속세, 그러니까 인간 세계와 대조되기 때문에 이 심산고찰이라는 데가 세속적 욕망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너네가 산에 있으면 와, 내가 사는 속세와 너무 반대되네 하면서 유난히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것처럼 심산고찰 역시 속세, 인간 세계와 대조되기 때문에 세속적인 욕망을 부각시키는 장치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그 다음에 옆에 지식꾸러미 보시면 도념이라는 인물의 이름 뜻도 나와 있는데, 도념이라는 사람은 이 희곡의 주인공 삼위스님 도념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도를 구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주지스님이 파괴한 도념의 어머니와는 다르게 도념이 불교적인 도리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학교 이런 거 짜잘한 문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짜잘한 문제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네, 숲을 뚫고 가는 산길이 산문에 들어간다. 원내의 귀가 그 뒤로 산신당, 칠성당에 기와지고 재에 올리는 오색 빛이가 펄펄 날린다. 후면은 비탈, 우변, 바위틈의 샘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는 물통이 있다. 재에 올린다는 소문을 들은 구경꾼 때의 산문으로 들어간다. 청청한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 이따금 북소리, 도념, 물지개에 걸터 앉은 채 멀거니 동리를 내려가고 있다. 이따금 허공을 응시하다가는 고개를 탁 떨어뜨리고는 흐느낀다. 초보, 나무를 한 집 안고 들어와 지게에 앉는다. 가지고 나와 있고요. 네, 먼저 절정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전 줄거리 빨리 한번 볼게요. 도념은 언젠가는 자신을 데리러 오려는 믿음을 갖고 파괴한 비군인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그러던 중에 죽은 자식의 불공을 드리러 온 서울 안 대갓집 미망인에게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다. 미망인은 도념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를 수양 아들로 삼기로 하자 도념은 기뻐하며 서울 생활을 기대한다. 그런데 도념이 어머니에게 줄 털목도리를 만들기 위해 살생을 금하라는 계율을 어기고 잡은 토끼들의 가죽이 불상귀에서 발견된다. 이를 본 주지는 도념의 하산을 허락하지 않고 미망인의 친정모 또한 미망인에게 도념을 수양아들로 삼으려는 생각을 접을 것을 강요한다. 근데 이게 저희 사촌 형이 스님이어서 옛날에 물어봤는데 그냥 다 스님들이 다르대요. 무조건 살생을 금할 필요도 없고요. 무엇보다 스님도 고기 다 드셔도 된다고. 고기 그러니까 좀 개인적인 그런 게 크대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전 줄거리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마 풀스토리를 읽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니가 그러니까 도념의 어머니가 파괴한 이유가 여기 온 사냥꾼을 만나서 사냥꾼과 사랑에 빠져서 이제 어머니가 떠나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스팸이야. 그래서 이 친정모 역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왜 주지가 털 목도리를 보고 더 기겁을 하냐면, 얘 아버지가 사냥꾼이었잖아. 사냥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살생을 했던 사람인데, 그 아버지처럼 또 토끼를 살생해서 털 목도리를 만든 거 보고, 얘는 그 속세의 피, 아버지의 피, 살생의 피, 그다음 죄를 지은 피가 여전히 이어졌구나. 그러니까 얘는 더더욱 우리 절에서 계속 돌을 닦아서 이 죄를 씻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친정모 역시 똑같이 그 말 하는 겁니다. 아니 얘 아버지가 사냥꾼이라며, 근데 얘도 똑같이
지 아비처럼 사냥을 했네. 야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갈등을 보면 여기 동승에서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둘 다 등장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를 넘어가셔서 이 도념에 대한 사람이 나와 내용있는데 도념이라는 사람은 14살의 동승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동승으로서의 삶 사이에 갈등하는 인물인데 이게 내적 갈등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딜레마죠. 아, 내가 계속 절에서 남아야 되나? 아니야. 그래도 어머니가 보고 싶어. 속세로 가야 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혼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고요.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면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 어머니를 찾아 절을 떠나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는 거. 도념의 어머니도 얘기 나오는데 도념 어머니는 사냥꾼과 사랑에 빠져서 사냥꾼과 함께 절을 떠난 사람이다라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절정 부분 바로 봅시다. 도념이 호련이 스님 전 세상에 가서 살고 싶어요. 닭띠를 알면서 사투리가 나왔죠. 뭘 잘했다고 또 그런 소리 하고 있니? 절더러 거짓말한다고 하지 마시고 저한테 어머니 계신 데를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도념의 그리움을 드러내고요. 네 어미란 대죄를 지은 자야. 너에게 애밀하기보다는 대천지 원수라는 게 마땅하겠다. 파괴를 한 네 어미 죄의 피가 그 피를 받은 네 심줄에 가득 차 있으니까 너는 남이 한 번 해일 용주면 2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대죄란 것은 파괴에서 절을 떠난 것을 얘기하고 무엇보다 그 어미의 죄가 도념에게도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념 역시 죄를 갖고 있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왜 밤낮 어머니 욕만 하십니까? 아름다운 관세보살님은 그 얼굴처럼 마음도 인자하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절에 오는 사람마다 모두 우리 엄마는 이뻤을 것을 하는 거 보면 스님 말씀 같은 그런 무서운 죄를 지을 리 없어요 라는 식으로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그거 부처님에게만 엿듣는 소리야. 너 유식론의 스님 경문 알지? 외면살구살 내면 여야차 라고 하였으나 네 어미는 바로 이 경문과 같이 얼굴은 볼살님같이 아름답지만 마음은 야차같이 무서운 동물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엄청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차가 불교에서 되게 그 괴물 중에 한 명이라고 하죠. 귀신. 스님 그렇게 악마가 틀렸습니다. 네 아비의 죄가 네 어미에게도 얼마나 그랬나. 옴단이요. 네 아버지는 사냥꾼이었거든. 하루에도 산짐승을 수십 마리씩 잡아 부처님의 가슴을 서늘하게 할 시간 대항무도한 자야. 빨리 법당으로 들어가자. 냉수에 보고 결국 내가 부처님께 네가 저지른 죄를 모두 깨끗이 씻어주시도록 해주면 안 돼. 이때 네가 저지른 죄는 내 토끼를 살생한 일, 털 목도리 만든 거죠. 털 목도리 만들어서 이제 얘가 죄를 지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넘어가셔서 도념이 이제 싫어. 하루 종일 향불 소리만 쐬면 골치가 어찌래요. 이미 마음이 떠난 거죠. 얘는 향 냄새만 맡아도 그렇게 난다니까. 이게 무슨 제발 소리니? 도념아, 너 저 연못을 봐라. 5월이 되면 꽃이 피고 잎사귀에 구슬 같은 이슬이 있지 않니? 저렇게 잔잔한 연못도 한겹 물만 퍼내고 보면 시커먼 대흑투성이야. 그것뿐이지 아니? 10년 묵은 이무기가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혓바닥을 낼름거리만 비 오기만 기다리고 있단다. 동네도 또 옥적 연못과 마찬가지야. 겉으로 보면 모두 즐겁고 평화한 듯 하지만 속에는 모두 죄악과 진해가 들끓는 그야말로 경문의 아로색의 글자 있는 대로 오탁의 사바미라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 시커먼 개 흑투성이라는 식으로 속세를 되게 안 좋게 비유하고 있죠. 속세를 계속 안 좋게 비유하고 있고요. 속세를 비유한 게 바로 연못과 똑같다. 연못은 보기에 되게 깨끗해 보이지만 막상 물을 파내면 다 시커먼 흑투성이 뿐이다. 그러니까 속세도 똑같이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아 보이지만 막상 그 실상을 보면 시커먼 안 좋은 것만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모두들 그렇지 않대요. 연못 속에는 연근이랑 터럭지가 있지 이무기는 없대요. 누가 그러든 누가 그래. 동네 사람들 올라올 정도면 물어봤어요. 그럼 동네 녀석들 하는 소리는 정말이고 내 말은 거짓말이란 말이지. 경전이 부처님 말씀 모두 거짓말이란 말이지. 오 이런 불가사리 같은 녀석을 만나.
스님 다른 대로 말이지 저는 이 절에 있기가 싫습니다 라는 식으로 정말 이제 너무 떠나고 싶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듣다 하니까 나중에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오, 그 눈으로 날 보지 마라. 살생을 하더니 전신에 살이 뻗친 모양이다. 미망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도녀 미망인에게 매달리며 어머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염려 마라니요. 아씨는 그저 애를 데려가실 작정이십니까? 그럼요. 못한다. 넌 애 하는 짓을 지은 거 두 눈으로 끄덕히 보고도 이러니 어머니 밖에 한층 더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쏟았어요. 얼마나 어머니가 그리웠으면 그런 짓을 했겠어요. 근데 이 그런 짓이란 게 토끼 털목들이 만든 거고요. 지금 이 애를 바른 길로 이끌려면 내 삶 속에서 키우는 것밖에는 딴 도리가 없어요 하고 있고요. 이제 친정부가 이 얘기를 합니다. 얘는 전생에 제 부모의 죄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 라는 건데, 이게 불교의 윤회사상과 업보설이 반영된 겁니다. 윤회사상이라는 건 그거죠.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 다시 태어날 때 전생의 죄가 그대로 이어져서 온다고 하죠. 여기서도 나왔는데 사바가 나왔는데, 여러분도 혹시나 뭐 불교 이런 귀신 얘기 좋아하시면 그 사바 영화 아시나요? 검은 사제들 감독이 만든 건데 사바 한번 보세요. 사바가 되게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홍영마마아들 이렇게 피하지 못할 죄가 하나둘씩 발생하지 않니 얘보다 우리 인철이 영원 투건할 도리란 결정이다. 인철이 기왕 죽은 얘니까 죄를 다시 지내면 그만 아니에요. 얘가 토끼 목도리를 존상 뒤에다 감춰마두면 모를까. 젊은 겨자 얘기를 들으니까 어젯밤에 그런 그 더러운 것을 관세음보살 목에다 걸어놓고 물끄러미 달아다 보고 있었구나 라는데, 이 토끼 목도리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토끼 목도리란 것은 도념의 사랑 혹은 그리움을 상징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데 이 토끼 목도리 때문에 지금 주지 스님도 그렇고 친정부도 그렇고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미망인이 어머니 난 예당초에 생각이나 안 먹었으면 모를까. 한번 먹어놓은 것이라 일푼을 살 수가 없어요. 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씨께서 진정으로 애를 사랑하신다면 눈앞에 두고 놀이개로 삼으려 하지 마시고 얘 메디메디에 사무쳐 있는 전생의 죄 속에서 영혼을 구하게 이 절에 더 주십시오 라는 건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주지와 도념이 생각하는 절이라는 공간에 인식 차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도념이라는 얘는 무조건 여기 떠나고 싶은 거예요. 절이란 공간에. 왜냐면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는데, 주지 스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이라는 공간은 주지 스님은 되게 좋게 생각하는 반면에 도념은 떠나야 할 공간으로 생각한다는 점. 둘의 생각이 대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주지와 도념은. 주지와 도념은 서로 절이라는 공간을 따르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기 한 몸의 죄가 아니라 제 아비, 제 어미의 죄도 씻어야 되니까 얘는 여가나 공덕을 쌓기 전에는 저승에 가서 무서운 지옥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념이 얘기하죠. 스님,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내려가야 되겠어요 라는 식으로 지금 도념의 확고한 의지가 너무 강하죠. 의지가 정말 강합니다. 얘는 무조건 내려가겠다는.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않고 떠나는 사람을 붙들지 않는 것이 우리 절주의라고 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주지가 화를 내죠. 수다스러 한 번 못 가면 못 가는 줄 알아라. 아씨께서 서방님을 잃으시고 외 아들마저 잃으신 것도 다 전생의 죄가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이게 다 너 남편이랑 아들 죽은 거 다 네 탓이야 라는 식으로 주지의 운명론적 세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잔인하죠. 그래서 아시제도 미처 벗지 못하시고 이 죄덩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두 번 다시 이야기를 꺼내시려거든 다시 2절에 오시지 마십시오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43페이지 여기 밑에 다시 한번 이거 보시면 희곡의 진행 방식 이거 한 번만 다시 볼게요. 네, 이것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꼼꼼히 보시면 희곡의 진행, 그러니까 극갈래입니다. 극갈래의 내용 진행은 등장인물들의 대사와 행동 등에 이루어진다. 이것은 소설에서 서술자가 내용을 진행한 것과는 차이가 있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트죠. 희곡과 소설의 차이점.
희곡은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내용 진행되고 소설은 서술자가 내용을 진행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점. 그래서 이는 희곡이 서술자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등장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극의 내용이 전개되는데 주지는 대사와 행동을 통해 도념이 속세를 떠나는 것을 자신이 만류하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도념 역시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이러한 주지의 말과 행동이 반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 그러니까 첫 번째 차이점이 이거죠. 희곡은 서술자가 없고 소설은 서술자가 있다는 점. 서술자의 유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 인물의 갈등 구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외적 갈등입니다. 이거는 인물과 인물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동승에서는 갈등이 두 가지 등장해요. 동승의 내적 갈등과 그 다음에 동승 미망인의 한편, 그 다음에 주지와 친정모의 한편을 해서 외적 갈등이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교과서 날개 여기 한번 보시면 미망인의 친정모가 토끼 목도리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거든요. 도념의 생부가 사냥꾼이었던 점을 염두에 두고 도념이 토끼를 잡아 살생한 것을 연결짓기 위해서 미망인의 친정모는 토끼 목도리를 언급한 것이다. 이는 도념의 성격과 인간됨을 미룰 수 없는 미망인의 친정모 태도와 연결된다. 즉 도념이 부모의 죄를 받고 태어났다고는 엿것에 대한 신념을 가진 것이다. 근데 이게 예전에 소술령 나왔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동승에서 왜 친정모가 토끼 목도리를 언급했냐? 동승에서 미망인의 친정모가 토끼 목도리를 언급한 이유는 도념의 아버지가 사냥꾼이었고 무엇보다 토끼 역시 도념이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죄를 도념이 이어서 받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토끼 목도리를 언급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로 갈게요. 45페이지 하강 부분입니다. 이제 슬슬 내용이 정리가 되는데 주지 뒤도 안 돌아가고 원대로 들어간다. 친정모도 뒤따른다. 미망인 주지의 말에 찔려 전신을 부부를 든다. 여마가 놓친 사람 모양으로 털도 나무 등골에 주저앉는다. 어머니 이대로 그냥 도망이로 가시지요. 라는 식으로 좀 극단적인 걸 보여주죠. 강한 의지와 극단적 생각을 보여주고요. 미망인이 그렇게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망인도 주지 말에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내 남편이랑 내 아들이 죽은 이유는 내 죄가 많아서 그런 건데 이 아이까지 데려가면 내 죄로 인해서 이 아이까지 또 죄를 받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렇게는 못한다. 넌 2절에 나와서 스님의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한다. 촛불만 깜빡깜빡하는 법당을 또 어떻게 혼자 지켜요? 굳은 비가 줄줄 내리는 밤이나 부엉이가 오는 새벽에 무서워 죽겠어요. 너한테는 그게 숙명이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미망인 도념을 무게에 빼앗기듯이 세차게 껴안고 온다. 정심 산문에서 온다. 도념아 빨리 종쳐라. 도념이 눈물을 닦으면서 네 하는데 이때는 체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미망인이 내가 원체 제가 맞는 여인이니까 너를 데리고 갔다가 너한테까지 또 무슨 화를 끼치지 난 그게 무서워졌다라는 식으로 지금 도념을 데려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어서 들어가자. 그 대신 내가 한 달에 한 번 보름달 달 막은 달에 꼭 너를 보러 오마 하고 있고요. 미망인이 우는 도념을 갈래가지고 원내로 들어간다. 주인은 차츰차츰 어두워진다. 이윽고 범종 소리가 들려온다. 멀리 산울린 초부 나무를 안고 나와 지게를 얹고 담배를 한 대 피운다. 흩날리는 초서를 머리에 받은 채 슬픈 듯한 표정으로 종소리를 듣는다. 다음에 여기 절의 기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아까 이미 절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줬었죠. 일단 보시면 세속적 욕망을 강조하는 장치고요. 그 다음에 도념과 도념의 부모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공간이자 도념이 어머니를 기다릴 공간이고 어머니를 찾기 위해 떠나고 마는 공간이다라는 거. 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절의 기능 객관식으로 나올 법해요. 충분히. 자, 여러분들 힘냅시다. 우리 날씨도 뿌리뿌리가 힘들 텐데 힘냅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미망인이 도념을 데려가지 않는 이유를 보시면 외부적인 이유는 반대
주지와 친족모의 반대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요인은 네, 도념에게도 자신의 화, 자신의 죄가 미칠까봐 두려운 거였죠.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죄송해요. 45페이지 이거 하나 볼게요. 교과서에게 도념을 설득하는 이망인의 심정을 한번 체크해보자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도념이 자신의 모진 운명을 따라가야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념을 설득하면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이제 대단어 파트인데, 도념, 꽃가를 쓰고 바람을 걸면주고 게임의 일을 들고 나온다. 이제 이거 짐을 다 싼 겁니다. 짐을 다 싸서 이제 숙소를 떠나야지 하는 겁니다. 초보가 지금 그종 네가 쳤니? 그럼요. 언제 내가 안 치고 다른 이가 쳤나요? 방남 나무에 가지고 비탈 내려가서 듣는 소리지만 오늘은 왜 그런지 유난히 슬프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소리에 대한 슬픈 심정을 표현하면서 도념의 심리를 관객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도념이 슬프다는 것을. 아니 너 갑자기 바람은 왜 걸머지고 나오니? 이번 가면 다시 안 올지 몰라요. 왜? 스님이 동양 나가로 하시거든? 아니요, 몰래 나가려고 해요. 이렇게 눈이 오는데 잘 때도 없을 텐데 어딜 간다고 그러니? 응, 갈 곳이나 있니? 하는데 이 눈이라는 게 지금 도념에게 닥칠 시련, 고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막 올 때 떠나니까 이 눈이라는 게 추후에 도념이 속세에 가서도 시련과 고난, 고통을 겪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선팔도 다 돌아다닐걸요 뭘 하면서 도념의 강한 의지를 또 보여주고요. 하예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서 가서 스님 말씀 잘 듣고 있어라. 벌써 언제부터 나가려고 벌렸는데요. 그렇지만 스님을 속이고 몰래 도망가기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 갔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기나 했으면 좋겠지만 찾지도 못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거지밖에 될 게 없으면 잘 생각해서 해라. 꼭 찾을 거예요. 내가 동양달마니까 방문 열고 웬 부인이 쌀을 퍼주며 나를 한참 바라보고 있더니 벼랑간 도녀마 내 아들아 이게 웬일이냐 하고 맨발 뜨바닥으로 뛰어오던 꿈을 여러 번 꿨어요 라는 식으로 이 꿈에 대해서도 역시 도념의 간절한 그리움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꿈의 소재 역시 뭐냐면 꿈이 도념이 저를 떠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념이 이전까지 떠날까 말까 하다가 꿈에서 이제 도념아 어서 와라 라는 꿈을 꿨으니까 이건 우리 어머니가 날 기다리는 거다. 나 이거 무조건 저를 떠나야 돼 라고 하는 거고요. 초구는 이제 더 이상 말리지 않고요. 그래 가려거든 빨리 가자. 퍽퍽 쏟아지기 전에 이 길로 갈 테니 빌탈길로 가겠어 하는데 빌탈길 역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되게 험한 길을 얘기하는데 속세로 가서 이제 겪을 도념의 시련과 고난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잘 가라. 난 이 길로 가겠다. 네, 안녕히 가세요. 초보 남을 지고 내려온다. 도념 두어 걸음 나갈 때 걷다면서 주지의 독경 소리 바울을 멈추고 생각한 듯이 바람에서 포주박을 꺼내 잣을 한 뭉큼 나서 산문에 둔다. 스님 이 잣은 다람쥐가 겨울에 먹으려고 등걸 부모에다가 모아둔 것을 제가 아침이면 몰래 꺼내놨어요. 어머니 오시려면 들리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동지섭달 긴긴 방장이 아니면서 심심할 때 까놓으십시오 하는데 여기서는 인간 쪽 온정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렇게 먹을 뺏으면 안 되는데 스님을 위해서 혹은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몰래 뺏은 겁니다. 그 다음에 멀리 동리를 내려가 보고 길게 한숨을 쉰다. 정수 원내에서는 몽탑과 주지의 연불 소리만 천천히 들릴 뿐 눈은 점점 펑펑 내리기 시작한다. 도념 산문을 돌아다보며 빌탈길을 내려간다 라는 식으로 여기 파트에서는 세속적인 감정과 불교적 삶 사이의 갈등이 서정적으로 들어보는 건데 내적 갈등이죠. 도념의 내적 갈등.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힘들어해. 자, 그 다음에 옆에 지식구rom의 초보의 역할 보시면
이 작품에서 미망이랑 함께 속세로 나가는 것이 좌절된 후에 도념의 심리 상태와 도념의 이후 행적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인 게 바로 초부이고요. 초부는 하산하는 도념과의 대화를 통해 도념의 서글픔과 도념이 속세로 나와 어머니를 찾으러 했을 때 결심했으면 독자들에게 보여준.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대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밑에 콕정리에 보시면 도념과 주지의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서로 반목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반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서로 갈등이 있다는 거거든요. 서로 갈등하고 서로 조금 싸우지만 그래도 속에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괜찮아 얘들아? 되게 힘들어. 뿅망치 한 번씩 때리고. 난 뿅망치를 그냥 때리지 않아. 딜을 걸지. 참참참해서 피하면 안 맞고 못 피하면 제고. 사연을 말씀 응? 사연을. 너네 졸면 이제 수업 전에 뭐 먹는 거 다 못 먹게 할 거야? 다 이거 10분증이야 10분증 이거 지금. 그냥 네, 밑에 여기 깊이 알기 작품 속 인물의 관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도념, 미망인, 주지, 친종모를 꼽을 수 있다. 도념은 자신을 버리고 간 어머니에 대한 강한 그리움이 있는 인물이고요. 저를 떠나 어머니가 있을 곳이라 생각되는 속수로 나가는 의지를 보여주고요. 미망인은 죽은 자식에 대한 상실감이 큰 인물로서 도념에게서 죽은 자식을 떠올리고 도념을 양자로 삼아 속세로 데려가려 하고요. 주지는 절에서 도념을 기르는 인물로 도념의 부모가 죄에 도념에게도 여전히 작용된다고 생각하여서 도념이 절에 남아 좀 더 수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친정모는 도념이 토끼를 죽여 목도리를 만든 것을 보고 미망인이 도념을 데려간 것을 반대하는 인물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옆에 48페이지 보시면 스스로 작품 돼지복복이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건 중요한 파트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승은 어머니가 있을 속세를 동경하고요. 미망인은 그런 동승에게 특별한 연민과 애정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 동승이라는 작품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동승, 도념의 갈등과 환속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하는데 환속이라는 건 뭐냐면 속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속세로 기관, 속세로 가는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거. 그러니까 작가는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동승, 도념과 남편과 어린 아들을 잃은 미망인, 그리고 중생의 세속적 욕망을 다스리고자 하는 주지를 중심으로 이들과 여러 보조인물들 사이의 갈등 과정을 통해 인간의 여러 가지 욕망을 극적 언어로 담아내고 있다는 거. 전혀 어렵지 않죠, 동승. 오히려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근데 틀리면 죽여버릴 거야. 동승 파트에서 실수 무조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동승 파트에서 실수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집보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들 시험 범위 이번에 1단원에 5분간, 그다음 봉봉, 이 동승, 그다음에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수필과 그는 끝에 5단원 들어가고 이제 학력평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제일 추천해드린 거는 봉범을 제일 마지막에 푸세요. 봉범을 제일 마지막에 푸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동승이나 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5단원 파트는 내용일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내용일치 문제 여러분들 나중에 마음 급해서 내용일치 다 대충 읽어. 대충 읽다 대충 찍거든요. 그래서 틀려오면 문제 글자 수가 아니라 문제 글자 수 획수만큼 때릴 거야. 획수만큼 이거 뿅망치 4개 할 거야. 피하면 한 대고 못 피하면 그 획수의 제곱이야. 획수의 제곱이면 너네 나랑 고등학교 3년 내내 하더라도 계속 맞아야 돼.
만약에 그렇다 해서 씨발 새끼 끊을 거야. 끊어? 지나가다 보면 때릴 거야. 지나가 너 하면서 때릴 거야 이거. 아니 넌 누구한테 줄 거야. 딱대. 만약에 민호가 끊었어. 그럼 민혁이한테 줄 거야. 민혁이 너한테 하사할게. 학교에서 민호 보면 뿅망치로 때려. 여튼 동승이랑 이 5단원 파트에서 틀리면 진짜 안 돼, 너네. 네.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49페이지 여기만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눈과 비탈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건데, 눈은 도념의 앞길에 닥칠 시련과 고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눈과 비탈길이 시련, 고난을 의미할 때, 속세로 떠난 도념은 앞으로 험난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 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속세로 떠난 도념은 앞으로 험난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니란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 옆에 이제 지시문과 대사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대사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사건을 진행시킨다. 지시문은 행동 혹은 무대장치 등을 지시한다. 그로 인해서 분위기와 작중 상황, 인물의 동작이나 표정 등을 설명하는 게 바로 지시문입니다. 이거 틀리기만 해봐. 지시문에 또 적절한 거 찾으려 했는데 지시문에 이게 무슨 분위기 형성이야 적절하지 않다고 체크하면 해봐. 몇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지시문만 15회야. 자, 막 틀리고 5단까지 봐야 할 거예요. 너네 이번 1학기 중간고사를? 네. 1학기 중간고사는 안 하지. 대신 기출문제 우리 수업했던 건 하지. 자, 그 다음 51페이지.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봉봉은 서사갈래 소설이었고요. 이 작품은 극갈래 희곡인데 얘네들의 차이점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위에 인물, 사건, 배경이 있다.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얘네들은 공통점이고요. 밑에 서술자가 존재한다. 현재형으로 서술된다는 것은 차이점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그러니까 동승이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치사한 걸 많이 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52페이지. 52페이지 이런 것도 되게 치사하게 잘 나옵니다. 미망인의 등장인물을 설정한 이유는 뭐냐면 도념을 입양하려 한다는 점에서 사건의 현실성을 좀 높이는 인물이고요. 더욱더 갈등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미망인을 일부러 등장인물을 설정한 거고,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 즉 무대를 절로 설정한 이유는 인간적 감정을 억누리는 종교적 공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거를 강조시키는 거였죠. 세속적 욕망을.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절로 설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도념이 속세로 떠난 이유는 무엇이냐 라는 건데 이거는 인간의 근원적 감정에 충실한 행동이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그리움 때문에 이런 걸 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핵심 정리가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극갈래에 대한 내용. 이것도 꼭 다시 한번 꼼꼼히 보세요. 공연이나 상영을 전제로 한다. 현재형으로 시작된다.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는 점. 자, 그 다음 53페이지. 네,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영화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그런데 그로 인해서 네, 영화 기법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선생님이 약간 강조하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오지선다로 나오기 이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페이드 인 하잖아요. 페이드 인이 어두워하면 점점 밝아지는 건데 이거를 얘랑 바꾸는 겁니다. 페이드 인이 밝은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 이렇게 바꿔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쉽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옆에 54페이지. 혹시나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연극과 영화로 만들었을 때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 그러니까 앞에는 봉봉어 소설이랑 희곡을 비교한 거였는데 얘는 연극이랑 영화로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는 건데
둘 다 공통점은 연기를 통해 사건을 극적으로 전달하는 건데 차이점은 연극은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에 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있지만 영화는 다양한 촬영 기법 및 편집 기법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점. 그래서 연극은 희곡이라 하고요. 영화는 시나리오라 합니다. 무엇보다 이거 하나 더 적으면 사람 수에도 제한이 있어요. 영화는 사람의 수에 제한이 없고요. 왜냐면 무대가 이렇게 좁기 때문에 무대에 여기 오를 수 있는 사람의 제한수가 있겠죠. 근데 영화는 그런 게 전혀 없겠죠. 그냥 다 넓은 공간 해가지고 다 숭숭숭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동승 파트였고요. 60페이지 교술관례 보도록 할게요. 60페이지요? 네, 60페이지. 네, 교술관례가 있는데 교술관례란 건 뭐냐면 설, 혹은 길, 혹은 수필, 혹은 기행문, 혹은 일기 등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해서 밑에 글쓴이가 경험한 사실이나 생각, 성찰 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건데 여기 추가적으로 그에 따른 교훈과 깨달음을 전달합니다. 아까 군대랑 똑같네. 그렇지. 내가 군대 설을 해준 거지. 군대 하고 이제 병원으로 가지 마라. 진짜 가지 마. 너네 그 넷플릭스 DP 영화 드라마 있잖아요. 그게 픽션이 아니야. 진짜야. 그거 그냥 사실 그대로야.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여자친구 어머니랑 둘이서 DP 봤다 했는데 여자친구한테 이제 막 20살 된 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걔도 군대 가야 되는데 걔가 여자친구 그러더라고. 오빠 DP가 픽션이 아니지? 그래서 그것보다 더 해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뜻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있으세요? 9개.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있으세요의 의도가 뭐야? 그러니까 제가 느껴진 의도는 네가 있다고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10초 만에 대답 시간이 없어서 10초 만에 빨리 해명 못하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너무 공부에 열중하시다 보니까 이제 뭔 공부에 열중을 해.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자, 9대인데 참참참에서 좌우 가운데야 3개 선택지가 있어. 피하면 1대고 못 피하면 9의 제곱을 81대야. 오케이? 좌우 가운데 참참참. 오. 피하면 1대 냈나? 한 대 내 마음대로 때릴 거야. 근데 저 병원을 안 아파요. 저 머리는 안 때려. 머리는 안 때려. 너 팔 여기 때려. 야, 81대 걸려서 머리를 계속 때리면 너 한 30대 맞을 때 이제 슬슬 일어날걸? 81대 머리 계속 맞을 바엔 차라리 싸우지. 자, 그 다음에 교술관례 특징 보시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기 너무 좋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교술관례는 일단 형식이 되게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자기 고백의 문학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 체험, 생각과 같은 느낌을 솔직하게 서술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쓴이의 인생관, 세계관, 새로운 시각 등을 드러내어 교훈이나 감동을 주고요. 그 다음에 수필의 형식 요소 중 하나인 문체는 이건 서술 방식입니다. 서술 방법은 작가의 개성이 반영되어 어조나 문장 등에서 표현되는 개성적 특징으로 글의 제재나 분위기 등을 결정짓는다 하는 거. 근데 네. 아까 이게 그 서일이랑 설이랑 기가 뭐예요? 네, 이따 차근차근 한번 볼 겁니다. 그냥 먼저 얘기합시다.
설이랑 기란 건 뭐냐면 이건 고전 수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설과 기라는 글자는 꼭 알고 계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학력평가나 모의고사, 수능에서 고전 문학을 딱 봤는데 땡땡설 혹은 땡땡기가 나와 있으면 이건 교훈과 깨달음을 준다는 거야. 설이나 기는 고전 수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술갈래의 특징을 보시면 개성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요. 혹은 자기 고백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체험적인 특징도 갖고 있어요. 이 세 가지 특징을 꼭 기억해 두세요. 개성적, 자기 고백적, 체험적. 자기 고백적은 약간 자기 이야기 쭉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수필의 구성 요소나 전체 유기관계를 보시면, 네, 수필의 제재는 매우 다양하지만 사물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깊이 있는 사색으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해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마 여러분 중학교 때 한번 보셨을 겁니다.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글을 쓸 때 꼭 특별한 경험만을 쓴다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경험도 다 우리가 글쓰기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중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필의 구성은 적절하게 배열해서 결합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고 삶에 대한 인식과 성찰이라는 것을 잘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우디를 어려움부터 얻는 거 보시면 여기에 이 사람이 보시면 그림이 마당이 있어요. 이걸 쓸 때 당시에 마당이 있을 정도의 집이면 엄청나게 돈이 많았죠. 자,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데 이 소설은 뭐냐면 자연에서 있었던 경험을 통해 생명의 근원을 탐색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일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할 때 이때 우리라는 것은 결국 생명을 얘기하고요. 어디는 결국 우리의 근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오래전 봄날 정원에 앉아있다가 장미나무 그늘 아래에서 무엇인가 팔짝팔짝 뛰어 깜짝 놀라 살펴보니 아주 작은 청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다라는데, 아주 청구리도 있는데 얘가 깜짝 놀라 살펴봤답니다. 호기심에 보았던 거죠. 무엇보다 조심하셔야 될 게 청개구리를 처음 본 건 오래전 봄날이야. 내용일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내용일치 문제로 아주 작은 청개구리를 처음 본 것은 오래전 봄날에 본 거예요. 그래서 청개구리는 관찰 대상이었고요. 네, 팔짝팔짝이라는 음성 상징어도 있었네요. 이때 팔짝팔짝은 의성, 어약, 의태, 어약. 의태요. 그치. 동정. 찍었는데 없어. 이건 아니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럼 의태가 뭐지? 의태가 뭐야? 의미를 태화시키는 의미를 뭐라고 태화시키는 거? 의태어는 형태를 소리로 나타내는 거였죠. 그래서 내가 뭐였어? 오리는 뒤뚱뒤뚱 걷는다가 진짜 오리가 뒤뚱뒤뚱 걷는 게 아니라 오리가 걷는 모습을 소리로 나타내는 거고, 맞죠? 의성은 뭐야? 진짜 소리를 글자로 나타내는 거죠. 오리는 꽥꽥 운다. 근데 꽥꽥은 진짜 우는 소리잖아. 그래서 그 소리를 글자로 쓴 게 의성. 여기서 개구리가 진짜 팔짝팔짝 하면 소리 내면서 뛰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도시의 정원에 청개구리 새끼라니 깜짝 놀라서 눈을 비비고 개구리를 다시 보니 벌써 어디론가 사라진 거 없어. 내가 잘못 보았던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래서 개구리를 처음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 1로 갑시다. 그런데 그의 초여름입니다. 이제 오래전이 아니라 다시 초여름으로 돌아온 거예요. 잔디를 깎다가 뭔가 팔짝팔짝 뛰면서 영상나무까지 사이로 숨어버리는 물건이 있어서 재빨리 뛰어 달려가 살펴보니 어린아이 주먹만한 개구리 한 마리였다랍니다.
이건 지금 현재예요. 그러니까 다시 본 거예요. 옛날에 개구리 한 마리 봤는데 지금 다시 청개구리 한 마리 다시 본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그늘진 나무 숲 사이에 숨어 가만히 앉아 있으므로 나는 비로소 찬찬히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일상적인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일상적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 잘못 보았다고 생각했던 그 청개구리가 자라서 어른개구리가 되었는가 살펴봤더니 청개구리는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흑갈색 청개구리였다. 네, 이것도 내용일치 문제 나오는데 다른 개구리였어요. 다른 개구리에서 화자는 필자는 오래전 봄날에 보았던 청개구리가 자란 또 어른 개구리를 봤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다른 개구리입니다. 도대체 이 개구리 한 마리가 어디서 왔는가 찾아왔는가 라는 식으로 지금 관심 호기심을 드러내죠. 나는 신기해서 한참을 쳐다봤다. 왜 쳐다봤냐면 흔한 일이 아니어서 그런 거죠. 개구리 보기가 되게 힘들죠. 혹시나 말씀드리는 해병대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병대에 가시면 병장 전역할 때 개구리를 먹는데요. 병장 진급할 때. 그게 정통이에요. 근데 구운 청개구리 아니라 살아있는 청개구리. 살아있는 개구리를 입에 넣는데. 그럼 미안해서 펄떡펄떡 뛰어요. 그러니까 입안에 넣는데 그걸 진짜 삼키지 못하면 이럴 거 아니야?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병장 진급할 때. 삼키면 어떡해요? 삼키면? 미친놈인가요? 뭐 해병대가 알아서 하겠지? 해병대니까? 삼키면 이게 아무도 안 건드리겠지. 건드리지 마. 그렇답니다. 건드리면 뭐라.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원 잔디밭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다는 소문은 여기저기 퍼져서 아내가 뭔가 내게도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 정원에 개구리가 있어요. 뭐 아들 녀석도 어느 날 잔디밭에 나갔다가 맨발로 뛰어서 소리쳐 말했다. 개구리다 개구리. 우리 집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다. 맨발로 뛰어오는 아들 녀석의 기쁜 표정은 마치 우리 집 정원에서 유전이 발견되었던 기쁨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었다는데 유전이 발견되었던 기쁨인데 이게 진짜 유전이 발견된 거 아니죠? 네. 은유법 비유를 쓴 거죠. 그래서 완전 순수한 마음을 보여주죠. 개구리 하나 발견했다고 이렇게 좋아합니다. 엄청나게 순수한 거죠. 그래서 아들의 표현대로 우리 집 마당에 개구리 한 마리가 숨어 살고 있었다. 그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 도시의 한복판 정원 속에서 어떻게 잉태되고 어떻게 태어났을까라는 건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부터 사색으로 이어집니다. 생각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 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때 이 경험으로부터 얻은 걸로 인해서 사색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원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 영산옥 나뭇가지 아래 숲속에 한참 들여다보곤 했다. 해녀 그 나뭇가지 그늘 어디엔가 개구리가 숨어있다. 인기척에 놀라 팔짝 뛰어오르기도 하며 우리는 우리의 정원이 우리와 함께 살아 생명력을 지니고 숨쉬는 것 같은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곤 했다. 개구리다 개구리. 개구리가 나타났다. 개구리가 나타났어. 가족 중에 하나가 소리를 지르면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왼발로 뛰어나가서 개구리를 우리 가족의 한 사람인 것처럼 기뻐 쳐다보고 손뼉을 치며 반가워했다. 정원에서 살고 있는 것은 개구리뿐만이 아니었다. 한낮에 잔디밭에 걸어가면 이따금 풀 사이에서 날개를 접고 잠자던 나방들이 놀래서 푸드덕 날아오곤 하고 이 나방들을 먹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백 마리가 넘는 참새들이 날아오곤 했다. 그러니까 이 정원에서 개구리만 본 게 아니라 나방, 참새들까지 다 봤답니다. 아침잠이 많은 나는 그래 새벽이면 떼지어 지저귀는 참새떼의 제잘거리는 울음소리에 눈을 뜨곤 했다. 도대체 저 참새떼가 뭐 먹을 것이 있어 정원의 나뭇가지 날아오고 저렇게 시끄럽게 잔디밭 위에 뛰노는가 궁금해서 오랫동안 살펴보았더니 참새들은 잔디밭 위를 뒤져 한밤중을 날아다니다가 피곤하여 지쳐 풀섭에 잠든 나방들을 사냥하여 사이좋게 나눠먹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황량한 도시에 어느 곳에서 저렇게 많은 새가 알로 태어나고 부화하고 새끼가 되어 자라나 저렇게 달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사이좋게 먹이를 나누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날아오는 새들이 고마워서 나는 일간 나무로 만든 새집을 하나 사다가 나뭇가지 위에 걸어 둘 생각을 했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들이 고맙답니다.
엄청나게 작은 것에도 근데 뭐가 고맙다는 거야? 그냥 찾아가도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것에 고마워하는 거죠. 난 무엇보다 새 집을 만들어서 나뭇가지 위에 걸어줄 생각을 했다니까 엄청나게 이타적인 성격이죠. 내가 저번주에 얘기했는데 이해 타산적인 성격이 뭐야? 뭐 할 때마다 이해 타산적인 성격은 부정적인 겁니다. 이해 타산적 성격은 되게 이기적인 거야. 그래서 아까 민호랑 민혁이가 떡볶이를 먹었는데 둘 다 얼마씩 냈는데 민혁이가 따진 거야. 씨발 난 양념가루 별로 안 먹었어. 감자 네가 씨발 또 소스 있는 것만 네가 다 쳐먹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꼬우면은 이거 야 나 2,000원 빼줘 하는 거야. 2,000원 빼줘 하는 건 지금 민혁이가 되게 이해 타산적인 거지. 싸가지가 2,000원 비싸네. 이해 타산적인 게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랬는데 시험에 만약 이해 타산적 나와서 신나게 이해 타산적 고르면 이해 타산적이기 맞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정원에 날아드는 새들은 참새들뿐만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새들도 꽤 있었다. 네, 이름도 모르는 새들도 꽤 있었대요. 정원에. 그들의 노래소리도 제각각이고 그들의 모습도 제각각이어서 새 집을 사다가 나무 위에 걸어두면 분명히 집새 한 마리쯤은 그 안에 들어가 알을 낳고 살림을 차릴 것이다. 나는 그 새에게 전세돈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호화주택을 분양해줄 생각이다. 살아있는 것이 어디 새와 개구리와 나방 같은 동물뿐이랴 라는 건데 여기서 깨달음이 나와 있죠. 살아 숨쉬는 거는 그 밖에도 많이 있다는 건데 동물뿐이랴 라는 건 이거는 서리법 쓴 거죠. 나방 같은 동물뿐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 라는 식으로 서리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콕 정리 보시면 나의 관심 대상이 확장되고 있죠. 처음에 개구리 보다가 나방 보다가 참새 보는 거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63페이지. 네, 63페이지가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중간 이 부분에. 네. 자, 이 큐에 시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간 이 부분에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시 갖고 장난치는 거 엄청 많이 나와요. 벚나무 가지를 부러뜨려 봐도 그 속에는 벚꽃이 없네. 그러나 보라, 봄이 되면 얼마나 많은 벚꽃이 피는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중간에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 운율이 있는 운문이거든요. 그래서 시를 넣음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무엇보다 이 시는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다시 한번 시라는 것은 운율이 있는 운문이라 해요. 그래서 이 시를 인용함으로써 중간에 운율을 형성하고요. 무엇보다 이 시는 화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운율이 아니라 아무래도 운율이 벚꽃 반복되네. 이 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면 벚나무 가지를 부러뜨려봐도 그 속에는 벚꽃이 없답니다. 이 사람 왜 가지를 왜 부러뜨린 거야? 벚꽃이 있나? 벚꽃이 있나 확인하는 건데 이때 벚꽃이란 것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부러뜨려봐도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찾는 행위입니다. 이 생명이 어디서 왔나 해서 가지를 뚝 부러뜨려봤는데 그 속에는 벚꽃이 없답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죽어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죽어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봐라, 봄이 되면 얼마나 많은 벚꽃이 피는가 하는데 이 벚꽃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인데 봄만 되면 이 생명, 벚꽃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봄이란 것은 생명력이 있는 계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보시면 EQ의 실을 삽입함으로써 효과가 지니는 게 주제의식을 강화한다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긴밀하게 연결한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내용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제일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이어질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이 모과나무와 연결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똑같이 또 모과나무도 뿌려봐. 그래서 주제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때 주제란 것은 생명의 경이로움을 얘기합니다. 자, 내용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건데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하면 제일 첫 번째 이 뒤에 오는 이어질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최인호 작가가 모과나무를 부셔봐요. 왜냐하면 EQ의 시 때문에. 그래서 주제를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보라입니다. 그러나 보나와 내용이 긴밀하게 이어지는데 어디에 이어지냐면 여러분 7번 문제 옆에 보시면 조급한 성격의 나는 보시나요? 7번 문제 옆에 조급한 나는? 조급한 나는 밑에 세 번째 줄 내려가시면 그러나 보라가 있어요. 그러나 보라. 이게 시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와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EQ의 시를 삽입해서 내용을 긴밀하게 연결하는데 첫 번째는 이어질 내용과 연결을 시키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보라 하고 있고 그다음 주제의식을 강화시킨다는데 그럼 이 시에서 나온 주제의식이 뭐냐면 벚꽃의 생명력에 대한 경탄 혹은 예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작은 뜻이 있긴 네? 한데 작은데 되게 뜻이 없는 네. 엄청나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에서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고 제일 좀 까다롭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시 부분입니다. EQ의 시를 삽입함으로써 운문, 운율이 있는 주제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뿌러뜨려 가두는 생명을 그늘에 찾는 행위였고 그 속에 벚꽃이 없다는 것은 죽어있는 것과 같다는 거고 하지만 벚꽃이 피는 뱀에 대해서 벚꽃의 생명에 대한 경탄, 예찬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옆에 여기 교과서 날개 보시면 EQ가 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주제가 무엇이냐 하는데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는 벚꽃의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과 탄생의 의미를 시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 즉, 내년비는 벚꽃의 생명에 대한 경탄을 표현했다는 거. 추억? 너 추억 이런 거 있어? 뜻이 기가 막혔어. 자, 그 다음에 정원에는 돌아가면서 아주 작은 나무들이 심겨 있었다. 새 집을 지어 이사했기 때문에 정원에는 아주 어린 나무들이 심겨 있었는데 이 모든 나무와 꽃들이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 숨쉬고 있는 셈이다. 먼저 번 살던 집에서 모과나무 한 그루를 캐다가 이식한 것이 가장 큰 나무였고 보면 우리 집 정원이 어린 나무들의 유치원 셈이다. 그런데도 감나무는 감나무대로 잎을 피우고 대추나무는 그것대로 싹을 자른다. 한 해에 터울로 열매를 많이 맺고 적게 맺곤 하던 모과나무가 1년 전에 4개의 열매를 맺었으니 그 해에는 열매가 많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해도 이시카에 옮긴 첫 해라. 나무도 몸살을 한다던데 제대로 열매를 맺을까 염려했지만 따닥따닥 가지마다 새파란 모과 열매가 무수히 맺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궁금해서 진짜 뚝 부셔봅니다. 그래서 EQ의 시처럼 그 한겨울에 저 혼자만 우리 식구와 함께 이사와서 덩그러니 한설 몰아치는 정원에 홀로 서있던 모과나무가 혹시 죽지 않을까 나는 몇 번이고 모과나무 가지를 부려뜨려 보기도 했다. 또 중요한 게 지금 겨울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겨울에 모가나무 가지를 계속 부러뜨려 본 거야. 얘가 죽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정원사의 말 즉인즉 한겨울에 옮겨 심은 나무는 살 가능성 반, 죽을 가능성 반이라던데 더욱이 보일러 기름을 넣을 때 기름이 넘쳐 나무 뿌리를 부분을 적셨으니 죽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나는 가슴도 아프고 슬퍼서 행여 그 나무가 죽어버릴까 자주자주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보았다. 근데 여기에 더욱이 보일러 기름을 넣을 때 기름이 넘쳐 나무 뿌리를 적셨다는 것은 사자성어로 설상가상이겠죠. 엎친 데 덮친 격. 그러니까 겨울에 이식해서 더 죽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하필이면 또 이때 타이밍에 기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나는 가슴 아팠던 걸 통해서 모가나무에 대한 연민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부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 혹 생명력을 계속해서 찾기 위해서 그런 거죠. 찾기 위해. 얘 진짜 잘 살아있나? 이런 식으로 생명의 근원 혹은 생명력을 찾기 위해서 나뭇가지 계속해서 부러뜨려 본 거고요. 정원사는 살 나무는 봄이 되어 가지를 부러뜨려 보면 그 안에 새파란 수액이 흐르고 물기로 촉촉이 젖어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뚫어 부러울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조바심도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급한 성격이 나는 하루에 한 번쯤은 나무 껍질을 손톱으로 긁어보고 나뭇가지를 부러뜨게 보게 했는데 그러나 그 가지 속에는 입구의 시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보라! 때가 되어 봄이 되자 모가나무에는 영분홍 수줍은 꽃들이 일제히 피어나더니 잎새도 눈부시게 피어나고 그 꽃잎마다 알 수 없는 곳에서 날라온 벌들과 나비들이 꽃가루를 모아 열매를 맺게 하더니 저리도 많은 모과가 열리게 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해서 또 생명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경탄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황량한 도시의 어느 곳에서 벌들은 날아오고 또 이 도시의 어느 곳에서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는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도 그냥 제멋대로 불어가는 것은 아니어서 화분들도 함께 실어 날라 꽃 사과에 꽃잎을 떨어뜨리더니 어느새 저희끼리 짝짓고 저희끼리 신방을 차리고 임신케 하여 어느 날 갑자기 나무 가지가지마다 꽃 사과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겠다 하는데 이거는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연이란 이런 섭리를 가지고 있다. 입귀의 시처럼 감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려봐도 감은 보이지 않고 대추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려봐도 대추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제 가을이 오면 감나무에는 감이 주저리 열리고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주저리 열릴 것이다. 마지막 64페이지. 그들을 위해 내가 한 일은 따로 없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시의 깨달음이죠. 이 작품의 깨달음이죠. 그래서 깨달음이 그겁니다. 자연은 자연의 섭리대로 혹은 자연의 섭리로 인해 성장한다. 그러니까 내가 감나무든 걔네들 위해서 뭘 해준 건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고요. 그저 내버려두면 그뿐인 것이다. 태양은 제가 알아서 알맞게 용도를 재어 열매를 숙성시킬 것이며 때맞춰 내리는 빗물은 저희끼리 알아서 그들의 갈증을 채워주고 메마른 나무의 뿌리를 적셔줄 것이다. 모가나무에서는 노란 모가들이 알라리 열매 맺을 향기를 피울 것이고 나무 그늘 속에 숨어 살던 개구리가 만약 우리 집 식구의 희망사항 전 죽지 않고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아마도 우리 집 땅속을 파고 들어가 그 속에서 기나긴 별잠을 잘 것이다 라는데 여기서 그 말이죠. 인위적으로 할 게 없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끝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흙 한 줌에서부터 나온 것이니 흙이란 얼마나 신비한 것인가 라는 식으로 맨 마지막 사색이 나와 있죠. 이때 깨달은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흙 한 줌에서 왔음을 깨달았다 라는 거.
안에 또 감탄사 쓴 거고요. EQ의 시처럼 그대 나아가 뜰하게 흙 한 줌을 떠서 가만히 들여다보거나 그 흙 한 줌에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어나고 풀이 우거지고 개구리가 태어난다. 그 흙 한 줌에서 감이 열리고 대추가 매달린다는 건데 이 흙 한 줌이란 것은 하찮은 게 아니죠. 모든 생명을 잉태하는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을 잉태하는 소중한 것이 뭐예요? 잉태가 태어나게 하는 거, 생명을 만들고 태어내는 거.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그 한 줌에서 비롯되어 태어난 것이니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가고 있는가 하는 식으로 맨 마지막에서는 글쓴이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질문을 왜 던지냐면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 스스로 생각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육체도 흙한 줌에서 비롯되어서 태어나는 것이니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순환론적 세계관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였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네. 네. 자, 1페이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글을 읽거나 쓸 때가 많다. 글을 읽을 때는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 좋다는 건데 이게 올바른 읽기의 방법입니다.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글을 읽는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읽고 내용을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한편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물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글을 쓸 때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지닌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며 글을 읽고 매체에 드러나는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해보자. 그리고 쓰기가 지닌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성격을 살펴보고 쓰기 윤리를 준수하며 책임감 있게 글을 써보자 했던 거. 여러분 소단은 서면 안 들어가죠? 시험 범위 보니까 이게 뭐야? 생각은 어떻게 태어나는가까지만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여러분 숙제할 때 2페이지에 이렇게 짜투리 문제 있습니다. 까먹지 마세요. 이제 저번에 설명했는데. 너네들이 양심이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에 4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다양한 읽기 방법이 있는데 글을 읽을 때 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음독은 소리를 내서 읽고요. 묵독은 소리를 내지 않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음독을 써야 돼? 묵독을 써야 돼? 묵독을 써야 되겠죠? 시험장에서는 야 너네 생각해봐. 너는 푸는데 옆에서 5분간 나는 꽃그늘에서 벗어나면 너 애새끼야 이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글을 읽는 속도에 따라서는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글을 빠르게 읽는 건 속도, 그 다음에 천천히 읽는 것은 지독인데 지독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독은 세무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거고 미독은 내용과 형식, 표현 등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읽는 거. 그 다음에 글을 읽는 범위에 따라 나오는 건 통독이랑 발췌독이 있는데 통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 발췌독은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읽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2번 읽기 목적에 고려하여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기인데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읽기 방법을 조정하고 점검하는 방법인데 일단 글을 읽기 전에는 내가 이
글을 왜 읽는지 목적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읽기 전에 내용을 예측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읽으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읽는 중에는 중심 내용과 글의 전체적인 구조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글 내용과 관련하여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이에 대한 답을 찾으며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읽기 전에 예측했던 내용을 글을 읽으면서 확인하고 내용과 맥락을 고려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숨겨진 내용이나 글쓴이의 의도 등 내용을 추론하면서 읽어야 되고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생각, 주장 등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을 다 읽은 뒤에는 뭘 해야 되냐면 메모하거나 밑줄 그은 내용을 바탕으로 읽는 내용을 정리해야 되고요. 글의 내용을 시각화해서 정리해야 되고 글의 내용을 재구성해보거나 자신의 상황이나 다른 분야에 적용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시험에 웬만하면 정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읽기 전에 읽는 중에 하는 행동으로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본다 혹은 관련된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려 본다 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5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읽기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나와 있는데 뭐야 이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읽는 방법을 다 떠나버려. 네. 독자는 글을 읽는 나름의 목적이 있을 거고 이에 따라 다양한 읽기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읽기 목적을 고려한 읽기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또한 독자는 읽기 방법을 선택한 뒤로도 그것이 읽기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방법이 맞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조정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독자는 특정 대상이나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글을 읽을 수도 있고요. 1번 목적이죠. 정보 수집. 그 다음에 글쓴이의 사상이나 가치관, 정서 등에 공감하거나 감동을 얻기 위해 읽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공감? 때로는 여가를 보내기 위해, 이거는 세 번째 취미 활동이겠죠. 글을 쓸 수 있다. 이처럼 읽기의 목적은 매우 다양하다 해서 여기까지는 읽기 목적에 대해서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읽기 목적은 정보 수집, 공감, 그 다음에 여가, 취미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글을 잘 읽으려면 읽기 목적에 맞는 읽기 방법을 선택해야 된답니다. 읽기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이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글을 읽을 때 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나눠서 음독과 묵독으로 나눠진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이 소리를 내는지도 있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도 나눠지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을 볼 때 음독을 써야 돼, 묵독을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음독이란 것은 소리를 내어서 읽는 방법이고 묵독이란 것은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읽는 방법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분류와 분석이 언제나 꼭 시험에 나오거든요. 분류는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거고 분석은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시로 시계를 분류하거나 분석하면요. 시계를 분류하면 시계는 전자시계 혹은 스마트 시계
등등이 있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식으로 쓰냐 아니면 스마트 형식이냐 아니면 아날로그 형식이냐에 따라 기준을 나눈 게 분류고요. 시계를 분석하면요, 시계는 시침, 분침, 초침 등이 있다 라고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게 분석입니다. 자, 다시 한번, 분류랑 분석은 다른데 분류는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거고 분석은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계를 분류하면요, 전자시계, 뭐 스마트 시계, 아날로그 시계 이런 식으로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거고, 시계를 분석하면 시계의 구성 요소를 파악해서 시계에 시침, 분침, 초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지금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독은 근대 이전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읽기 방법이고 요즘에는 개인이 혼자 글을 읽을 때 대체로 묵독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묵독은 요즘 사용하고 음독은 근대 이전에 썼대요. 네, 이 파트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러나 다음에, 그러나 잘 이해되지 않은 부분의 뜻을 파악하거나 두 사람이 함께 읽을 때는 음독을 쓴답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의 뜻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두 사람 이상 읽을 때는 음독, 소리내어서 읽은데요.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을 읽는 속도에 따라 나누면 속독과 지독이 있답니다. 속독은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빠르게 읽는 거고요. 지독은 뜻을 새겨가면서 글을 천천히 읽는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속독은 보통 가벼운 내용이 담긴 글을 읽거나 아니면 글을 읽는 시간이 부족하여 대강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되고요. 반면 깊이 있게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내용이 있을 때는 대체로 지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강의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은 모든 내용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지독은 정독과 미독으로 나눠진댔어요. 지독은 정독과 미독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 전문 서적을 읽을 때처럼 글의 세부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며 읽는 것을 정독이라고 하고요. 문학 작품이나 고전을 읽을 때처럼 내용과 형식, 표현 등에 충분히 음미하면서 읽는 것을 미독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을 읽는 범위에 따라 통독과 발췌독으로 나뉘는데, 통독은 글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는 방법이고요. 발췌독은 필요한 부분만 읽는 겁니다. 그래서 통독은 주로 글 전체의 내용이나 줄거리를 파악하고자 사용되고, 발췌독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특정 정보를 찾을 때 사용된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기 방법에 따라 나누면 일단 제일 첫 번째, 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음독과 묵독으로 나눠지고, 글을 읽는 속도에 따라 속독과 지독으로 나눠지고, 지독은 다시 한번 정독과 미독으로 나눠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읽는 범위에 따라서는 통독과 발췌독으로 나눠진다. 여러분들 여기 파트를 되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 만만하게 보시면 혼쭐 나요. 왜냐면 시험 때 이 부분 발췌해서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글 전체를 다 때려박아서 여러분 한 페이지
다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시간 단축을 최대한 빨리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처럼 읽기 방법은 읽기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읽기 목적이나 읽기 상황이 같더라도 독자에 따라 읽기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한편인데 여기서 또 화제가 전환됩니다. 한편 위까지는 읽기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한편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한편 읽기는 독자가 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소통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소통한다는 말도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6페이지 여기 과정 중심의 글, 이거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꼭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읽기의 전, 중, 후 활동이라는 과정 중심의 읽기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 전에는 먼저 읽기의 목적을 확인해야 된다는 첫 번째죠. 읽기 전에 뭐 해야 되냐? 읽기 목적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야 적절한 읽기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읽기 목적을 확인한 뒤에 글의 제목이나 차례, 소제목, 그림 등을 훑어보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해보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방법, 예측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관련된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려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읽기 전에는 목적을 확인하고 내용을 예측하고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려봐라. 그 다음에 읽는 중입니다. 이때 뭘 해야 되냐? 중심 내용과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 1번. 이때 메모를 하거나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가며 읽으면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글에서 반복되거나 강조되는 단어나 문장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하지만 따라서 등과 같은 문장이나 문단의 의미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접속어를 살펴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 읽는 중에는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글을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을 확인하고 글의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하여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측하며 읽을 수도 있다. 숨겨진 내용이나 글쓴이의 의도 등 글에 직접 제시되지 않는 내용을 추론하면서 읽는 것도 중요하다. 나아가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생각, 주장 등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며 읽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다양한 읽기 방법을 활용하면 글의 의미를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글 읽기 전과 읽는 중 방법 이거 꼭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 끝나면 우리 독서 할 텐데 독서 파트에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글을 읽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독서 파트에서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글을 읽은 후에는 반드시 읽은 내용을 정리해 봐야 된다. 이때 메모하거나 밑줄을 그은 내용 바탕으로 내용을 요약해 볼 수도 있다. 또 각 문단의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시각화하여 정리하며 글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다. 나아가 글의 내용을 재구성해 보거나 자신의 상황이나 다른 분야에 적용해 볼 수도 있다. 네, 그 다음에 능숙한 독자는 자신의 읽기 목적을 분명히 한 뒤 이에 가장 알맞은 읽기 방법을 선택한다.
그리고 읽기의 모든 과정에서 읽기 목적과 읽기 상황, 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읽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지속해서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독자는 정확하고 깊이 있게 내용을 이해하고 종합적이고 비판적으로 글을 수용하며 글을 읽으면서 얻은 지식이나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창의적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읽기를 잘하려면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독서 방법을 선택하고 읽기 목적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어야 된다는 거. 지루하죠? 아니요. 난 지루해. 5단원 수업할 때가 제일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 생각도 했어. 한 명 하면서 돌아가면서 읽게 할까. 너네 싫어하더라. 그래. 대사용을 수학하고 있는 거면 하면 그래. 그렇게 하면 하나같이 재미없어. 야 별로 뭐 그렇지도 않아. 내용 이게 아 갑자기 한 번에 약간 표로 정리되는 거. 그걸 했더니 애들이 그것도 안 봐. 아이씨 이거 있으니까 안 봐도 돼 하면서 그게 시험 전날까지 가. 자, 서양화 조선을 깨우다입니다. 자, 봅시다. 이 글은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인데 설명문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입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 읽기 방법을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서양화 조선을 깨우다의 서술 방식, 서술 특징부터 보시면 1번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고요. 2번째 병렬적으로 글을 전개하고요. 마지막 3번째 동양화 혹은 서양화 차이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아마 이 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양화랑 동양화 차이가 명확하죠. 동양화에서는 여백이 미라는 게 있대잖아. 이번에 뭐라고? 병렬적으로 전개. 병렬적으로 전개. 서양화, 조선을 깨웠다면 이거와 관련된 수사법이 뭐 있죠? 조선을 깨웠대요. 수사법이 뭐였어? 그렇지, 의인법이잖아. 조선을 깨웠대. 또 다른 건 화류법도 있겠죠. 이거 시험에 나오면 좋겠다. 조선을 깨우다 해서 밑줄 치고 우리 반 다 맞겠지? 아마 다른 애는 다 틀리고 그럼 너는 다 100점 맞겠지? 이거 틀려서 이제 나왔는데 호랑이처럼 하는데. 에이. 아니 그건 어때? 고라니처럼 여기 뛰어내려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게 은근 짝툴인데 이게 나오거든요. 이 서양화 조선을 깨우다를 읽는 이유가 뭐냐면 조선시대의 서양화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읽기 목적이 나왔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좋겠다. 서양화 조선을 깨우다에서 읽기 목적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다. 우리 반 다 맞겠지? 아마요? 아마요? 아마는 몇 회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12일. 14. 14의 제곱은 256인가? 옛날에는 다 기억했는데 18의 제곱, 19의 제곱. 250 맞아요. 19의 제곱은 381이잖아. 18의 제곱은? 아닌가? 364? 13의 제곱 269. 13의 제곱은 169고. 아, 그럼.
야, 현역인 애가 그러면 어떻게? 아이폰만 헷갈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은근 넘어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친구가 읽기 전에 확인하고자 했던 물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럼 얘는 이 글을 다 읽고 이 세 가지 물음에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지. 읽기 전에 했던 물음이니까.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다음에 1번부터 17번은 학생이 글을 읽으면서 한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1번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이 글의 내용 전부를 꼼꼼하게 읽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1번 읽기 방법과 관련이 있는데 얘는 뭐겠어? 내용 전부를 읽어야 되니까 통독일 테고 꼼꼼하게 읽어야 되니까 지독 중에서도 정독이겠지. 왜냐하면 미독은 문학작품을 읽을 때 읽는댔어. 저 동독이 통독. 내용 전부를 다 읽어야 되니까 통독, 그 다음에 꼼꼼하게 읽어야 되니까 지독 중에서도 문학작품이 아니니까 정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서양화의 특징이 뭐더라? 전에 원근법이 동양화랑 다르단 말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건 지금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거죠. 원근법이 뭐예요? 원근법이 멀고 가까워. 그러니까 멀면은 작아지고 가까워가지고. 그림 그릴 때, 자, 승훈이랑 민호가 있어. 자, 알고 보니까 승훈이는 여기서부터 10m인데 민호는 100m 있어.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려야 돼? 승훈이는 이렇게 그리고 민호는 이렇게 그려야 되지. 이게 원근법이지. 그림을 배운다 해놓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배우고 있어. 잘 그리세요. 진짜 진심이에요. 아, 민영이는 그때 없었지. 얘가 처음으로 귀 썼어. 그것도 첫 수업. 이거 다 기억해. 내가 기억 못하고 왔지? 첫 수업에서 여기 앉아서 딱 하는데 이랬어. 기린가 말인가. 기린 말 그렸어. 말 그렸더니 기린이라고. 그 말없던 애가 그러더라고. 자, 그 다음에 3번 제목을 읽어보니 서양의 그림이 조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내용이 담겨있겠군 이어서 이건 예측 혹은 추측하는 거죠. 얘는 지금 읽기 전에 해야 되는 방법을 다 쓴 거야. 어떻게 읽어야지, 그 다음에 배경식 활용해야지, 그 다음에 추측해야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질문도 미리 다 만들어 놨고요. 비염이 많이? 다 기침하고 코 이런 거 보니까 비염이 나서. 그러면 애들 다 기초. 나도 비염이 엄청 심해서. 자, 처음 부분을 갑시다. 3살 무렵 처음 타본 기차는 경이로운 그 자체였다. 기차도 신기했지만 여행에서 나를 정말 놀라게 했던 것은 난생 처음 청량 음료를 마셨던 일이다. 목이 말라 무심코 한 모금 마셨다가 코를 찌르는 탄산가스에 얼마나 놀랐던지 그 충격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글쓴이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죠. 조선시대 문인들에게도 3살 아이의 기차 여행 같은 놀라운 점이 있었다. 서양화의 만남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식으로 조선시대의 문인들은 서양화의 만남이 되게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정조 제위 기간에 청나라에 다녀온 사신들의 기록이나 실학자들의 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선 지식인들이 서양 미술을 처음 배웠을 때 반응은 충격 이상이었다. 그들을 놀라게 했던 서양화는 원근법과 명암법을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이었다. 살아있는 듯 생생한 서양화의 표현법은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충분히 내려할 만했다. 보시면 글쓴이의 경험을 쓴 이유는 글쓴이의 경험과 글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킨 거죠. 자신이 충격받았던 것을 조선인들, 문인들이 충격받았던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일 들어가기 전에 4번 옆에 또 보시면 앞부분에서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원근법과 명왕법을 바탕으로 한 줄줄줄줄줄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추측하고 있고, 5번 실제 형태도를 튀어나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을 남겼어요. 얘네 글을 읽고 나서 이 5번의 질문도 대답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보시면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익은 화상요들이라는 글에서 서양화를 접하고 느낀 감동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렇게 적었고요. 그래서 실제 형태대로 튀어나온다라는 것은 입체감과 원근법이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익이 본 배경에 걸려있는 서양화는 원근법과 입체감이 잘 표현된 풍경화할 것으로 보인다. 원근법이란 해서 원근법에 대한 정의를 알려줍니다. 사물이 뒤로 갈수록 좁아 보이는 현상을 그린 투시화법으로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의 화면에 담는 서양화의 공간 표현법을 말한다. 이러한 투시화법은 전통화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이었다. 그 생생한 실제감 때문에 이익에게는 서양화가 무척이나 신기하게 다가왔다. 한편 연경의 천주당 벽화를 직접 본 사람들이 느낀 경이로움은 이보다 더 강렬했다. 1778년 연경의 바로 이덕무는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겼다. 북쪽 벽에는 철사 줄이 목이 베어 있는 큰 개의 그림이 있는데 언뜻 보면 물려고 덤비는 것 같다. 무서웠답니다. 왜? 너무 생생해서. 그 다음에 옆에 서양화를 접한 사람들 논란, 경이로움까지 느낀 원근법, 입체감 때문 이런 거 지금 글을 쓰면서 메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중간 이 부분 색다른 조선 그림인데 이거는 지금 소제목을 제시했죠. 그래서 옆에 8번 보시면 소제목에서 색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한 것을 모아 이번에는 색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네 라는 또 예측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와 드디어 서양화법을 활용한 화가가 나오는구나. 이 부분 좀 더 꼼꼼하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좋겠어 하면서 지금 점검 및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난 또 화가가 나오는구나 라는 또 추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오겠구나. 그리고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메모해야지 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만 보시면 강서양이 45도 내에 대성을 여행한 뒤 그린 영통 통동부와 소동종경은 동서양의 전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양화의 그 다음 페이지 수시 원근법과 채색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영통 통구는 영통동 계곡의 명문인 거대한 바위에 초점을 맞춰 가까이 바위는 크게 그리고 멀어지는 경문은 작게 그렸다. 산수화에 원근법을 적용한 것이다. 게다가 바위 표면에는 서양의 채색법을 사용하여 독특한 느낌을 준다. 초록과 청록이 어우러진 미묘한 바위의 색감은 흡사 서양의 수채화를 연상시키고 특이하다. 개성 시내의 모습을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송도전경 또한 현대적 감각이 물씬 풍긴다. 그래서 옆에 또 이렇게 메모한 거. 자, 그 다음에 원근법과 함께 서양화의 중요한 특징을 꼽히는 것이 바로 입체감이랍니다. 서양화에서는 광선의 방향에 따라 생기는 명암의 대비로 사물의 양감을 표현했다. 이처럼 빛과 그림자를 통해 입체감을 나타내는 서양화와 달리 동양안에서는 변화하는 광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식으로 지금 여기서 동양안과 서양의 차이점을 보여주죠. 근데 선생님 세모 치고 무슨 얘기예요? 어디에서? 달리 좀 반전되는 거? 그러나, 그런데. 그러니까 선생님 세모 치고 있으면 약간 그냥 내 그리기 습관이야. 불편해? 원이 아니라 세모기를 냈다가 특별한 얘기가 불편하면 원으로 할게요.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아니. 비웃지만 또 세모에서 비웃을 거야? 이런데 친구 다 데려오고 민호가 끊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서양화법이 조선에 전래되면서 조선시대에도 이 입체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11번 보시면 사물을 보고 그린다는 점에서 같은데 왜 동양에서는 입체감을 주지 않았을까? 라는 식으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왜 그랬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왕법을 활용하여 입체감이 느껴져 제작된 그림은 신광현의 조구도 등이 있다. 이 그림에서는 이전 시대의 작품과 달리 광선의 방향이 일정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건물과 나무에 그림자 처리가 더해지면서 입체감이 드러난다. 그리고 또 중간 3부분에 여백에 대한 새로 인식해서 소제목이 또 나와 있죠. 이걸 통해서 또 옆에 12번의 소제목을 보니 이어질 것 같아. 영향하고 이렇게 시작이 이어질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또 축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보시면 동아의 특징 가운데 서양화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요소가 바로 여백이다. 여백이라 하면서 여백의 정의를 해주는데 그림이 그려지는 화면에서 그려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빈 곳을 말한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지만 그대로 하늘이 되기도 하고 안개나 공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서양화에서는 빈 곳을 허용하지 않는다. 작품에 빈 곳을 남기면 미완성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조선의 산수화에서 하늘을 여백으로 비워진 공간이었지만 서양화에서는 하늘의 색이 칠해진 하나의 구체적인 공간이었다라는 식으로 또 차이점 나오죠. 근데 또 그런 대에 나옵니다. 그런 대를 통해서 이전과 상반되는 내용이 나올 것을 예측하고 있는 거죠. 서양화의 영향으로 조선 후기 산수화에도 하늘에 채색한 그림이 등장하게 된다. 강희연의 인왕성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옆에 13번에 보시면 맞아. 전에 어딘가에 동화의 가장 큰 가운데가 여백의 미라고 했어. 이거는 경험과 배경지식을 또 활용해서 글을 읽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백을 새로 칠했다. 거고 또 옆에 메모했다는 거고요. 그다음 또 이 끝부분에 소제목이 또 나옵니다. 끝부분 소제목도 봐서 14번에 소제목 보니까 비롯되는 내용이 이어지겠네. 그래서 또 추측하고 추론하고 있죠. 예측하고. 15번에 또 차이는 뭘까? 라는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 그냥 그려진 내용이고요. 여기 중간 부분 조선 후기부터 보시면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유입된 서양화법은 다양한 분야의 그림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서양화법의 유행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도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정신을 중요시한 동양화의 전통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그대로 옮겨 그리기보다는 마음으로 해석하여 표현하고자 했다. 그 결과 동양의 화가들은 먹과 손을 위주로 대상이 의미와 느낌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서양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화폭에 담으려고 원근법과 화려한 색을 사용하여 사실적인 표현을 추구했다는 건데 이것도 지금 차이점 나왔죠? 그래서 동양화와 서양화에 나타나는 이 같은 차이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동양과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서양인의 삶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그만큼 다른 해화적 표현에 나왔던 듯하다. 16번에 이래서 동양화는 원근법이나 명화 대비를 통한 입체감 표현, 색채 사용이 적었던 것이구나. 그림에서도 동양화 사용이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이거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15번 질문에 대한 이게 뭐야? 11번에 대한 질문 답일 수도 있겠죠. 왜 이런 거에 주지 않았지? 입체감에 이런 거 주지 않았지? 17번. 네, 이것도 중요한 게 조선시대에 서양화가 처음 들어오게 된 계기와 관련된 책 내용을 다른 것도 찾아봐야 되겠어. 그래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글을 더 찾아 읽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 이 콕정리 한번 보시면 이것도 내용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동양화랑 서양화의 차이점 등.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읽기 전에 질문이 남겨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11페이지에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점검하면서 어떤 걸 조정했냐는데 점검 및 조정해야 할 부분은 그런데 서양의 영역으로 조선후기 산수에도 하늘의 채색한 그림 등장해야 된다. 그런데 라는 접속어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전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 나온 거야. 좀 더 집중해서 읽어야 되겠어. 그 접속어에 조금 집중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생각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근데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뭐 특별하게 정리할 것도 딱히 없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읽고 하고 싶은데 그냥 중요 부분만 빨리 볼게요. 처음 부분입니다. 창의력이 사전적 의미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창의력이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 가운데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능력, 그래서 새로운 것을 조합해내는 능력이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창의력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이런 로봇이 나와 있는데 그 로봇 보면서 이 로봇은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뒤집어서 굴러갈까? 뛰어오르면 이동할까? 옆으로 돌아오면 움직일까? 질문 형식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어떻게 탄생하는 거 보면 거의 내용을 치는 점 아닌가.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보시면 대학원생 시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슬래시 되어 있고 대학원생 시절부터 끝부분 스트라이더이다. 그 부분은 경험을 들어 창의력의 의미를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시절부터 스트라이더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원생에 있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맨 마지막, 즉 기존에 있는 것들 가운데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서로 잘 연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창의력이라는데 이건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여기 A부분 보시면 관계없는 것들을 서로 연결하면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먼저 물어본 다음에 그다음 대답해 줍니다. 문단법을 썼고요. 그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제일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일상 속 경험, 예시를 들어서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여행, 이게 첫 번째라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지식, 즉 흔히 창의적인 사람들은 노력형이라기보다는 천재형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오해다. 창의력의 기본은 공부다. 라는 식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구체적인 방법 3는 뭐냐면 소통, 나는 철학, 역사,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사람들과 자주 만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 키우기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경험, 지식, 소통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5페이지. 이 기억부 보시면 이제 창의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또 창의력이 뭐가 중요하면 호기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 호기심은 창의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려가셔서 여기 끝에서부터 다음 부분은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아이가 어려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준 것이다 해서 경험을 또 예시를 들어줘서 호기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호기심이 많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생각의 틀을 깨고 같은 것도 다르게 말하는 건데
좀 여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곰의 색깔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색깔을 생각의 틀을 깨고 다르게 보기 위한 질문을 갖고 있고요. 다 뻔한 얘기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17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 하냐면, 여기 뭐 내용도 그렇게 할 거 없고요. 그냥 기억과 정리는 이거 메모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 탄생한 생각이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저장해놓는 것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그래서 공책과 연필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메모를 해야 된다. 공책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종이 조각이라도 메모하는 거 좋다. 메모를 한 뒤에는 그것을 사진을 찍어 정리하고 컴퓨터에 저장해 두면 나중에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해서 메모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끝부분에서는 이제 문단법을 통해서 글쓰기의 당부를 남기고 있습니다. 당부는 이 글에 있는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으로 이 세상을 한편 더 아름답게 바꿔낼 수 있기 바랍니다. 라고 개인송 씨가 여러분한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